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몽골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2. 동아시아 지도가 변경됩니다. 3. 한국의 목숨을 걸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터키 대통령 선거로 인해 한미몽 동맹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분석됩니다. 터키 대통령 선거가 친중 친러 슈퍼 초장기 독재가 우려되고 있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터키가 담당해야 할 중앙아시아 즉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등의 중앙아시아 스탄권 돌궐 민족 투르크 계통의 민족 국가들이 송두리째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해가는 모양새입니다. 인도, 한국,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대륙의 국가들을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경제협력기구 안에 포함시켜 넣었고 사실상 위안화 패권 속의 바구니 안에 거대한 아시아 대륙을 쏙 집어넣어 버린 상황이며 심지어 러시아마저도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의 항구를 중국에 내어줌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경제지정학 패권까지도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갈 우려까지 생기면서 유라시아 대륙 전역이 중국에 장악당할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몽골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스탄권 국가들이 경제위기와 고환율 위기로 인하여 중국의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 몽골만큼은 중국의 고개를 조아리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 미국, 몽골을 연결하는 삼각 네트워크 동맹체가 출범하게 될지 큰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봅니다. 첫 번째, 바빠지는 몽골 외교. 한국 찾는 이유는 한국, 몽골, 미국 3국의 몽골에서의 첫 외교회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각구도의 협력망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국장급 3국 외교동맹의 틀이 좀 더 발전하게 될 경우 3국 정상외교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바쁜 인물 중에는 바로 몽골의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차이아깅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차이아깅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몽골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중심인물입니다. 몽골은 심지어 2015년 의회 표결을 통해 사형제도의 폐지를 이끌어냈을 정도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매우 앞서 있는 아시아 국가 중 몇 안 되는 나라인데 이러한 몽골을 존 케리 전 미 국무부 장관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오아시스로 부르기도 했을 정도로 몽골은 민주주의에 앞서 있습니다. 이 같은 몽골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인물 중 핵심 인물은 바로 차이아깅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입니다. 그가 최근 한국의 주요 행정부 전계 인사들을 긴밀히 만나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아시아 지정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며 몽골을 친서방의 선진 국가이자 한국을 유라시아 대륙의 맹주 국가로 만들어내게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파트너십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러시아 내의 몽골계 소수민족들이 징집되어 강제적으로 최전방에 배치돼 러시아 병사의 상당수 희생자가 러시아인이 아닌 몽골계 소수민족들이었던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몽골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몽골 차이아깅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대러시아 강경 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 내의 몽골계 소수민족 공화국들인 칼미키아, 투바, 알타이, 부랴트, 사하공화국의 러시아 청년들의 몽골인 입국을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식의 성명을 내 서방 언론들이 크게 주목한 바 있을 정도로 대러시아 강경 성명을 낼 정도로 담대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 같은 행보는 북한에서도 이어졌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을 방북한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폭정은 영원할 수 없다는 충격 연설을 김일성 종합대학 엘리트들 앞에서 했는데 이는 자유와 인권, 법치주의 등의 가치에 대한 역설을 독재국가의 최고 대학에서 한 것이어서 세계적인 충격과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한국에 입국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 일정과 세부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한국, 몽골, 미국 3국을 연결하는 친서방 네트워크가 동북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몽골과 한국 양국 간의 교류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항공 및 히토류 분야입니다. 두 번째, 늘어가는 한국, 몽골 항공노선. 몽골과 한국 지방 각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대폭 확충됩니다. 최근에는 제주도 몽골 셔틀 노선이 주 4회로 대폭 확대되고 또 청주 국제공항과 몽골을 연결하는 하늘길이 개통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청주, 무안, 대구 국제공항과도 몽골 하늘길 개통에 박차를 가하면서
몽골과 한국 지방의 각 공항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공항들은 국제공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있지만 국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한국에서의 몽골을 향한 여행 수요 회복이 된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 내 몽골인 이주자들이 약 3만 명 즉 몽골 300만 전체 국민의 1%가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고 한국에 체류해본 경험이 있는 몽골인들의 비율은 10명 중 1명, 30만 명으로 300만 몽골 국민의 10명 중 1명이 한국에 체류를 해봤을 정도로 몽골과 한국의 교류 비중은 그 어느 나라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은 육상과 해상 출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으로 항공교통만이 몽골의 국제 물류교통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몽골은 워낙 적은 인구와 다른 이웃 국가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해외 국제공항들이 몽골과의 직결 노선을 뚫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지방공항까지 충분한 수요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방 곳곳에 거주하는 몽골인 유학생 근로자 이민자 또 한국 지방 도시에서 몽골로 여행을 원하는 수요가 더해져 몽골 노선은 항공업계에서는 알짜 노선으로 불릴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항공산업의 발전은 몽골에게 매우 유의미합니다. 항공망을 활용하면 육상과 해상 물류망 구축보다 중국과 러시아에 덜 의존적인 몽골의 국가적 입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항공산업의 발전은 관광업 서비스업 IT 산업 그리고 항공물류에 이용 가능한 고부가 가치 제조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몽골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고부가가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이 더욱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히토류 분야입니다. 세 번째 몽골과 히토류 협력망 강화 몽골의 항공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몽골에서 기대되는 산업은 히토류 산업입니다. 광물이라는 무거운 특성상 석유, 석탄, 텅스텐, 철광석 같은 광물의 경우엔 보통은 화물선으로 해상 운송이 이뤄지지만 일부 히토류의 수출입은 주로 항공 운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히토류의 높은 가치와 민감도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히토류는 경량이지만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항공 운송이 주로 사용되며 속도와 안전성이 중요한 경우에 많이 선택됩니다. 히토류는 항공기의 화물칸에 싣고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수출입이 이루어져서 몽골에서 히토류가 생산되고 한국 지방공항들과의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될 경우 한국 산업계의 부족한 히토류 공급난을 대폭 해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 전문가들은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으나 그 시대는 저물고 히토류의 시대가 온다고 전망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각종 정보통신산업에 꼭 필요한 광물이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를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데 몽골에서 고부가가치 히토류들이 채굴되면 한국으로 더욱 빨리 운송이 가능해져 중국에 의존적이지 않은 또 다른 히토류 공급망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몽골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 몽골, 미국 간 삼각 외교 네트워크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한미몽 동맹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교류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가운데 서방 세계가 인구 300만밖에 되지 않는 몽골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몽골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에는 몽골의 옛 고토와 몽골 민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내 몽골계 공화국들인 알타이 투바, 부랴트 사하공화국도 중국에는 내몽골이라는 거대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리 들 지역을 규합한 통일 몽골군이 설립된다면 인구 규모가 약 몽골 민족만 따지게 될 경우 800만 명에서 1000만 명가량의 지금보다 3배 이상 인구 규모가 큰 스웨덴 정도 사이즈의 아시아계 민족 국가가 탄생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학계에서는 봄 몽골주의판 몽골리즘으로 부릅니다. 봄 몽골주의는 몽골의 문화적 정치적 연대를 옹호하는 독립주의 사상으로 현재 세계적인 지정학 흐름에서 서방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상입니다. 이 같은 봄 몽골주의 사상은 1990년대부터 사그라들기 시작했으나 지난 2020년 시진핑 정부의 몽골 언어 탄압 정책 즉 중국 내몽골 소수민족 자치구의 몽골인 학교에서 몽골 언어 대신 중국어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몽골인들이 시위를 했고 백악관 사이트에까지 몰려들어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태까지 이르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원하는 서방 진영에서는 봄 몽골주의에 관심을 갖은 추세입니다.
이 같은 범몰골주의는 한국의 지정학적 안정성과 매우 밀접한 연결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몽골인 중국과 러시아 한반도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유사 언어권 국가로서의 연대가 일어날 수 있어 몽골은 해양 출로를 한반도로 얻을 수 있고 한국은 대륙의 진출 출로를 몽골을 통해 얻을 수 있어 양과 개는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과 몽골의 미래 지도는 터키에서 친중국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다시 당선되면서 범투르크주의는 사실상 붕괴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자국 내 의구르 자치구 지역이 바로 투르크 민족 지역으로서 이 같은 터키의 범투르크 민족주의를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동쪽에서는 범몽골주의 한반도의 한민족 세력과 범몽골주의 세력과 손을 잡는 것 역시 경계할 가능성이 있으나 몽골은 의구르와 달리 엄연한 독립국가이며 과거 몽골 제국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후예들로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매우 잘 아는 이들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몽골은 범몽골주의가 영토적 경계 확정까지 이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같은 조짐은 유럽 이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의 몽골계 공화국들인 투바, 칼미키아, 알타이 등의 몽골 인접 몽골계 국가들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실제 지도까지 만들어져서 유럽 이외 보수주의 진영에서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간도반환 소송, 고구려 역사 왜곡 등이 이슈가 되면서 향후 몽골과 통일 한국의 국경이 맞닿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의 질서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 서부 연안 해안 지역에만 미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몽골과 한국의 협력이 가속화될 경우 좀 더 대륙 깊숙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확산이 세계적으로 세계 수산자원 소비량 1위 국가 그리고 세계 수산물 1인당 섭취량 1위 국가 한국, 이러한 한국인들에게 식량 창고로 떠오르고 있는 뜻밖의 바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산물 수출로 먹고 사는 세계의 어민들에게는 한국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이며 심지어 유럽에서도 한국에 아주 고마워하는 어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증가 그리고 해양 발전소 시설의 증가, 또 새로운 산업 국가들의 부상 등의 이유로 세계의 바다는 오염의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오염 이슈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바다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잘만 관리한다면 세계인들의 식량 보고처럼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바다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에서는 한국과 매우 우호적인 나라들, 앞으로 더 친해질 필요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서 이러한 나라들과의 우호연대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이러한 오염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바다들은 어디가 있을지, 또 세계적인 환경오염 이슈에서 가치가 높은 바다는 어느 바다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다 이식물 호수. 최근 한국인들에게 관광지로 급부상 중인 한국의 매우 우호적인 나라 키르기스스탄에는 매우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호수가 아닙니다. 사실상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호수의 길이는 무려 177km, 폭은 57km로 거의 작은 나라 하나에 준하는 사이즈의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이 때문에 고대의 서적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천산산맥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염수호로서 바닷물이 짜고 수평선이 보일 정도의 넓이로 인해 마치 바다와 흡사합니다. 가장 깊은 곳의 깊이는 무려 700m에 이르러 서해바다보다 장엄한 이미지를 줍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 호수의 해발 고도가 무려 1600m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한반도의 높은 산들, 심지어 설악산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호수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곳에 흘러들어오는 강물은 천산산맥을 비롯해 모두 깨끗한 산악지형에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물줄기는 하나도 없어서 아랄해와 같이 물이 줄어들 염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키르기스스탄과 국제단체에서는 이 지역을 환경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해산물을 먹으려면 바로 이 호수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찾으면 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면 상승이라던가 여러 해양 오염 이슈에서 이 이시쿨 호수는 해발고도 1600m 이상의 위치에 있는 특성, 그리고 오염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람사르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특성상 세계의 보물창고처럼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한국과의 경제적 연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마땅히 수출을 할 만한 물건이 없는 나라여서 노동력 수출 정도를 한국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시쿨 호수에서의 청정한 수산자원 개발이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다에서 온 수산물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한국에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한국과 직항 항공 노선이 개설되면서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 호수를 방문해 보는 건 좋은 여행의 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한국이 복원 중인 바다 아라레. 한국의 물관리 기술이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바다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자원 관련 국가기관 산림청 등의 지원을 통해 구분의 일면적으로 줄어든 아라레 바다를 다시 청정한 바다로 복원하는 데 부분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 또 지구적인 환경 변화를 얘기할 때 아라레는 꼭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바다 하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부터 꾸준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거대하던 내륙 바다 자체가 말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곳은 어업 활동이 매우 활발한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아라레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들은 이제 황량한 사막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올 법한 엄청난 환경적 변화를 아라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라레의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북아라레,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아라레 일대가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바닷물이 다시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업 활동도 다시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 바다에서 활동하는 어부들의 소득이 짭짤한 편입니다. 하룻밤 아라레에서의 낚시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화폐 단위로 10만 탱게 미화 533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어치를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만에 80만 원이면 카자흐스탄에선 매우 큰 고소득인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는 바다가 없고 카스피해라는 또 다른 내륙 바다가 있으나 이곳에서 대규모 석유 유전지대가 발견되면서 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깨끗하던 바다였던 카스피해에서는 멸종위기, 바다표범 2,5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죽음의 바다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스피해는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매우 여러 나라들이 걸치고 있는 내륙 바다로서 관리 자체가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반면 바로 인근에 위치한 아라레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보호 노력에 더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우즈베크와 카자흐스탄, 단 두 나라뿐이어서 청정한 내륙 바다로 다시금 탄생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우리나라 산림청이라던가 관련 수자원 공기업 등의 노력이 이 아라레 바다 복원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멋진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아라레 연안 국가들의 국민들은 이곳에서 나는 깨끗한 수산자원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인들의 식량 창고. 지중해 연안. 지중해가 갑자기 한국인의 식량 창고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나라들은 다를 아닌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더더욱 엄격한 환경오염 기준을 가지고 해양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을 강화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명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중해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태리 바다에서는 최근 푸른 꽃게 블루크랩이 이태리 수산업계를 회박놓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기후적 변화의 여파로 인해 이태리인들이 즐겨 먹던 조개류를 먹어치우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중해 국가 세계적인 미식 국가로 유명한 이태리인들은 게를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게를 이태리인들은 밥상 위에 올리지 않아 그대로 버리는 지경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푸른 꽃게를 한국으로 잡아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폐화되고 있는 이태리 수산업계에 희망의 소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수산물 소비량 1인당 수산자원 섭취량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인 국가인 만큼 만약 이태리 수산업계가 한국의 푸른 꽃게를 수출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과 이태리 간에는 교역량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이태리산 꽃게를 먹게 될 날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지중해산 푸른 꽃게를 이태리 맞은편 튀니지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튀니지 역시 2014년도부터 푸른 꽃게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2017년도부터 한국에 수출을 시작하면서
이렇다 할 만한 국가적 수입이 없었던 튀니지에서 소위 대박이 난 수산자원입니다. 이태리까지 푸른 꽃게 수출을 한국에 하게 된다면 이태리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러한 지중해의 블루크랩만이 한국인들의 식량 창고가 되는 수산자원이 아닙니다. 지중해의 지브롤터 해협을 바로 벗어나게 되면 나타나는 아프리카 북서부 연안에서 잡히는 문어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로코, 세네갈 등의 북아프리카 북서부 연안 국가들 중에서는 문어를 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은 이슬람 국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종교적 이유로 문어를 먹지 못해서 다수의 어획량을 한국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한국에 고마워하는 북유럽의 어민들. 북유럽의 북해 어민들, 특히 스코틀랜드의 어민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우 땡스풀한 나라, 고마운 나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볼 정도인데요. 환경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까다로운 지중해와 마찬가지로 북유럽 국가들 역시 바다를 매우 사랑하는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한국인들의 식량 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북해입니다. 영국의 어민들은 최근 블루크랩 개체수 증가로 인해 고통받는 이태리의 어민들처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골뱅이 때문입니다. 골뱅이는 영국인들뿐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먹지 않는 어종이었습니다. 뭔가 외계인같이 생긴 모양 때문일까요? 그런데 영국 어민들이 한국 덕분에 소위 횡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뱅이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인 걸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한국 사람들에게 수출하기 위해 어업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이면 영국 북해 부둣가는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골뱅이, 자비 어선틀로 인해 북해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영국은 브렉시트 등의 여파로 경제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해 연안 어업활동이 많은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아예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으로의 수산자원 수출 화랑이 일어나면서 스코틀랜드의 경제를 활력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에서 가장 정화 능력이 좋은 바다, 서해바다. 한국의 서해바다, 황해 옐로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의 바다 서해는 세계인들에게 오염의 바다처럼 널리 인식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줍니다. 바로 중국의 동해 연안에서 흘러나오는 미세 플라스틱과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세계 최악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정화력을 지닌 바다로 유명합니다. 바로 서해의 갯벌들 덕분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해의 갯벌은 놀라운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많은 오염물질들은 갯벌의 식물과 미생물에 의해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0제곱킬로미터 위의 갯벌이 갖는 정화 능력은 10만 명이 사는 도시의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과 같아 1제곱킬로미터당 1년에 약 30만 불의 가치를 지닌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갯벌이 가장 많은 바다는 역시 서해바다이며 생물 다양성 역시 풍부한 바다가 바로 서해의 갯벌들입니다. 이 때문에 서해바다는 세계적인 생태학적 가치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합심하여 보호해야 할 바다이자 한국인들의 식량 창고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해서 갯벌이 정화하지 못하는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과 오염의 우려가 상존해 서해 유역의 환경 정화를 위해 국제적인 협의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여러 개의 바다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식량 창고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러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5년 아시아에 급부상할 나라 베스트 7은 아시아의 7마리 용은 어느 나라들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IMF는 매년마다의 실질 GDP 성장률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2020년도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는 전 세계가 온통 빨간색으로 나타났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시기 풀린 양적 완화의 자금이 전 세계를 초록색으로 물들였으나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만 홀로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2022년도에는 전시 상황에 돌입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벨라루스, 리비아 등의 전시 상황 국가들 그리고 디폴트 위기를 맞은 스리랑카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세계적인 성장세가 이어졌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저성장 역성장의 위기가 영국, 독일 등을 엄습하며 세계 경제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3년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인 나라들은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독보적인 6%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공급망 기지가 빠르게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MF 실질 GDP 성장 2025년도 예측치를 살펴봤을 때 어느 나라들이 아시아 경제의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 자료에는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1위부터 살펴봅니다. 1위 마카오 8.6%. 마카오는 지난 2020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여행 제한 상황을 겪은지라 2025년에는 폭발적인 경제성장 예측치가 나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무려 58.9%의 성장률을 보이며 단연 세계 1위의 실질 GDP 성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여행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이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위 방글라데시 7.1%. 마카오는 도시국가이면서도 국가가 아닌 중국령이므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방글라데시는 다릅니다. 인구 1억 7천만 명의 인구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빈곤층에 시달리는 나라가 연성장률이 7%가 나오는 빠른 개발도상국이자 산업국가로 변모하고 있는데 세계의 의류공장이 사실상 방글라데시로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는 섬유산업이 방글라데시에 집적되고 있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위 베트남 6.8%. 베트남 역시 의미가 다릅니다. 9,700만 명의 인구대국이며 중국과 맞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또 국가적 정체성도 중국과 여러 차례의 전시 상황을 겪어 뿌리 깊은 반중 정서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베트남에 여전히 몰리고 있고 그중 핵심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과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금융이 베트남에 들어가야 베트남의 경제성장분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한 월간의 우방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중국 등 경쟁국들의 여러 방해를 잘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위 캄보디아 6.4%. 캄보디아는 베트남보다 좀 더 선진화 속도가 빠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불과 1659만 명밖에 되지 않고 소득 수준은 매우 낮으며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안국가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룬다면 베트남 혹은 이웃한 태국보다도 빠른 속도로 1인당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토의 면적도 적지 않아서 많은 한국인들의 투자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베트남과 태국이 이미 포화 상태라면 아직 캄보디아는 블루오션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빈틈을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 우려시되고 있습니다. 5위 인도 6.2%. 세계 1위 인구대국 인도가 연 성장률 6.2%를 기록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인도는 과연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 기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계 1위의 인구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인도가 중국과 같은 제조업 패권을 갖게 된다면 거꾸로 서방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보다는 방글라데시 혹은 동남아시아의 기타 국가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도가 확실한 반중국 친서방 노선을 타게 된다면 인도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6위 필리핀 6.1%. 필리핀 역시 막강한 경제대국으로 성장 중입니다. 필리핀의 인구는 무려 1억 명이 넘어 일본과 대등한 섬나라 인구대국입니다. 필리핀은 대만과 중국의 양안 갈등을 통해 빠르게 서방 자본이 유입되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교역과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한 나라이며 많은 교민들이 있는 나라인 만큼 필리핀의 경제 성장은 한국과 직간접적 영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필리핀의 중산층 사회가 두터워지게 되면 한국의 가전 자동차 건설 업체들의 진출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잠수함, 전투기, 전함 등을 수출하는데 최적의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7위 몽골 6%. 세계적으로 석탄값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호주와의 갈등까지 생긴 중국은 몽골의 자원을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몽골의 GDP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중국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확실한 친서방 라인에 서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대표적으로 몽골의 전 대통령이자 유력 인사
차이야깅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미국, 한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친서방 행보는 몽골, $4화 한국 원화의 유통량을 증가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8위 부탄 5.4%. 부탄은 인구가 77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탄도 마카오와 비슷하게 관광국가입니다. 2020년 부탄의 경제 성장률은 10.1%를 기록했으나 관광대국인 마카오와 비슷한 현상으로 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탄은 원래 매우 폐쇄적인 나라였으나 영국에서 공부한 젊은 왕세자 부부가 국왕이 된 이후로부터는 마치 스위스와 같은 현대적이면서도 동양의 전통미를 간직한 아름다운 관광국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부탄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부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는 나라일 뿐 아니라 부탄 내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풍이 1위로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한국도 부탄과의 우호 협력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9위 네팔 5.2%. 부탄과 인접한 네팔은 인구가 3천만 명 수준입니다. 인도 중국 국경 사이의 산악 국가로서 현재 중국에 많이 포섭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1대1로 철도 연장의 대상 국가가 되었으며 당초 인도를 통한 서방 국가 협력을 가속화하려 하였으나 네팔이 점차 친중국 노선으로 향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팔은 중국의 자본을 받아 공항 건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네팔의 정치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네팔에서 반중국 정치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외교 매체 디플로매치에서는 중국이 네팔에서의 지위를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팔은 친서방 달러 자금을 받기 위한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10위 인도네시아 5%.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보유 중입니다. 수많은 섬들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인 만큼 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배터리 산업의 성장은 인도네시아를 패권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상당 광물이 인도네시아에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패가 인도네시아의 자원 공급망에 달려 있습니다. 11위 말레이시아 4.4%. 뜻밖의 첨단 산업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장치 중 하나인 전자집적회로 EIC를 만들고 있습니다. IMF의 통계치가 아닌 2023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자체 발표에 의하면 전년 대비 8.7%의 초고도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2년 만에 최고 성장률로서 말레이시아의 내수 경기 확대가 이어지고 전자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견실하면서 8.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게 되었고 반도체 산업 및 전자제품 시장에 사용되는 말레이시아산 EIC 전자집적회로의 생산은 말레이시아가 주요 첨단 국가로 떠오르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타이완,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첨단 산업 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12위 중국 4.1%.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믿을 수 없다. 리커창 중국 부총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중국의 GDP가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청년 실업률은 20%를 돌파하여 사상 최악을 기록 중입니다.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대졸자가 양산되는데 그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남은 카드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인데 집을 공급해도 사줄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3위 라오스 4.1%. 라오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중국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입니다. 인구는 742만 명의 나라로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1인당 GDP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라오스는 현재 중국의 1대1로 대상국 가입니다. 중국에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로 향하는 교통망을 만들어 중국의 남방 해상 출로의 주요 거점 국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항하여 미국 측에서는 메콩강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미국,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를 아우르는 메콩강 경제권 협의체를 만들어 새로운 달러 경제권 구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라오스는 중국 위안화 패권 속에 들어갈지 아니면 미국 달러화 패권에 들어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14위 태국 3.3%. 태국의 경제 성장률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산업의 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사실상 관광업에 나라 경제가 의존돼 있습니다. 2020년 기준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1%에 달합니다. 15위 홍콩 이전 9%. 15위부터는 선진국 경제들이 나타납니다.
홍콩은 이전 9%로 선진국 중에선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실패한 이후로부터는 많은 서방 자본들과 외국 기업들이 홍콩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가는 홍콩에서도 체포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6위 스리랑카 2.6%.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는 중국 일대일로의 핵심 항만으로 성장했지만 황당하게도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의 EDCF 자금을 지원받고 만들어지는 한반토타 행정타운과 대규모 도시개발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스리랑카가 과거와 달리 유럽, 중동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항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의 경제 성장에 따라 앞으로 더욱 큰 성장세가 예측됩니다. 17위 미얀마 2.5%. 미얀마의 경제 성장률은 비선진 시장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사건의 여파로 홀로 17%의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회복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IMF의 자료에 의하면 2028년에는 3.4%의 비교적 높은 성장으로 전환할 계기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18위 싱가포르 2.5%. 18위부터 21위까지는 전부 선진시장입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아시아에서 많은 부자들이 탈출하는 주요 지역입니다. 세금이 낮고 다양한 국제적 인프라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이후로는 중국과 대만과의 양안 갈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위 한국 2.3%. 아시아 선진시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나라로 한국이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4%, 2025년에는 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IMF 자료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 양안 갈등에 따른 부분적 반사이익을 한국이 얻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의 최대 경쟁자는 대만인 상황인데 대만이 전시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면 대체하게 될 나라는 한국뿐이며 또 방위산업 물품을 대만과 인접 국가인 필리핀 등 우반국에 공급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반국에 공급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되거나 북한이 개방의 문이 열리게 된다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제 성장이 한반도에서 일어나 한국의 GDP 성장으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20위 대만 2.2%. 대만은 한국보다는 낮은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대만 반도체사의 큰 투자자였으나 양안 갈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만에서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만이 양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경우 대만 정부가 중국의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대륙 전체의 정부일 수도 있고 남중국 일대의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1위 일본 0.6%. 일본은 가장 낮은 0%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되는 저이자 저임금 정책은 결국 일본의 경제를 발목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화의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수출은 화랑세가 이어지겠지만 임금의 수준이 낮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선진 경제를 꾸준하게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본은 서방 진영의 국가로서 한국과의 협력은 앞으로 일본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엔저 낮은 금리 정책은 일본 엔화가 아시아 경제에 활발하게 유통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일본 엔화 차관을 중심으로 ODA를 대폭 확대하며 적극적인 동남아 정책을 추진해왔고 일본의 많은 경제 원통력은 이러한 해외 투자를 통한 금융소득으로 국가에 꾸준하게 외화가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같은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